원님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놈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하라. 그때 먼지가 일며 한 아이가 나타납니다. 멈추십시오. 제가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원님이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범인을 어찌하라? 복동은 씩 웃으며 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저 사람입니다. 복동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일제히 시선이 옮겨졌고 그곳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최찬봉이 서 있었습니다. 최찬봉은 얼굴이 벌개지더니 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이까짓 게 뭘 안다고? 나를 범인이라 하느냐? 증거가 있느냐? 아이는 손에 쥐고 있던 도끼를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증거는 바로 도끼 한 자루입니다. 관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과연 이 아이는 도끼 한 자루로 어떻게 범인을 찾아낸 것일까요? 오늘의 달빛야담 이야기는 무식한 나무꾼의 아들이 제 아비의 누명을 어떻게 벗겨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경기도 북쪽 깊은 산자락 아래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었지요. 그 마을에는 박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48, 등은 굽고 손은 쩍쩍 갈라졌으며 얼굴엔 세월이 깊이 파여 있었지요. 그러나 산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날래고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고 해가 뉘엿뉘엿 서쪽 능선 너머로 사라질 때야 나무짐을 가득 지고 내려오는 것이 그의 하루였어요. 허나 마을에서 돌쇠의 대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를 모른다는 것은 관아에 억울한 일이 생겨도 소장 한 장 올릴 수가 없고 시장에서 상인에게 속아도 계약서 한 줄 읽지 못하니 따질 수도 없었으니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돌쇠는 나무를 팔고 와서 제값을 받아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작거리 상인들이 장부를 들이밀며 이렇게 적혀 있소이다라고 하면 돌쇠는 그 글자들이 뭘 뜻하는지 알 수 없어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마을 훈장인 김훈장은 돌쇠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사람은 평생 남한테 속고 살다 죽을 팔자야. 글 한 줄 모르는 게 어디 사람이냐. 마을 안악들도 수군거렸지요. 돌쇠가 저작거리에서 나무를 팔고 오다 길을 지나치면 뒤에서 소곤소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또 속았다지 뭐야. 나무값 절반도 못 받아왔다더라. 그를 알아야 샘을 하지. 아이고 불쌍해라. 돌쇠는 그 말들을 못 들은 척 걸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그를 못 읽는다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사는 돌쇠였습니다. 하루는 마을 우물가에서 돌쇠가 물을 깃다가 마을 젊은이 몇몇과 마주쳤습니다. 그중 하나가 돌쇠를 향해 빈정거렸지요. 자네는 글도 모르면서 뭘 믿고 사냐? 저작거리에서 또 속았다며? 매일같이 나무를 해다 팔면 뭘 하나? 글을 모르니 제값도 치르지 못하는 게지. 주변 사람들이 낄낄거렸습니다. 돌쇠는 물동이를 들어 올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지요. 조금씩 손해보고 사는 것이 뭐 그리 나쁜 일이라고. 돌쇠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또 낄낄거렸지요. 이런 모욕 속에 살아도 돌쇠에겐 한 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살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가자였지요. 허나 여느 부모가 다 그렇듯
자식은 자신처럼 살지 않길 바라지요. 그것은 돌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쇠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 복동이를 글방에 보내는 것이었지요. 복동이는 10살, 눈이 맑고 머리가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어리지만 눈썰미가 좋아서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고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에서 감추어진 뜻을 읽어내는 재주가 있었지요. 돌쇠는 나무를 한 짐 더 지고 밥을 한 끼 더 굶어가며 서당에 보낼 돈을 마련하려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하루벌이가 넉넉지 않은 살림에서 글방 사례비를 낸다는 건 불가능했지요. 그래도 돌쇠는 한 번도 복동이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루에 걸터 앉아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는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솔가지를 훑고 지나갔고 솔향기가 은은하게 코끝에 닿았지요. 복동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전 서당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며칠 전에 서당 앞을 지나다가 쓰레기들과 함께 있는 버려진 서책을 주워왔습니다. 제가 아버지 닮아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이 서책들이면 금방 글자를 깨칠 수 있습니다. 벌써 조금씩은 읽을 수 있는 거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칠고 큰 손으로 복동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리더니 다시 뒷산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평생 글 때문에 받아온 서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되물림하게 될까 두려웠는데 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다니 착잡하면서도 기특했지요. 아버지 된 마음이란 그런 것이지요. 깊어가는 가을밤의 돌쇠는 복동이 더듬더듬 글을 읽는 소리를 들으며 행복이란 게 이런 것이라는 걸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돌쇠에게도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쇠를 다루는 솜씨가 남달랐던 돌쇠는 해마다 봄이 되면 직접 도끼날을 세웠습니다. 불에 달궈진 쇳덩이를 두드리고 갈고 다듬어 날 위에 아주 독특한 홈을 새겨 넣었지요. 도끼날에 홈을 낸 모양이었는데 그 홈은 얕게 파였지만 나무를 찍을 때 절단면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겼습니다. 돌쇠는 나무할 때마다 그 모양이 그루터기에 남는 것이 좋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 뭐하러 도끼에 그런 걸 새기냐? 그냥 내 도끼 표시여. 돌쇠는 짧게 대답하고 산을 올랐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산의 어느 곳에서 나무를 찍었는지 어느 날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알게 해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끼 자국이 산 전체의 날짜별로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표식이 훗날 벼랑 끝에 몰린 돌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평소처럼 나무를 하러 가던 어느 날 돌쇠가 산 중턱을 오르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아래 골짜기 쪽에서 도끼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쪽은 관아에서도 벌목을 금하는 팻말을 세워둔 구역이라 도끼 소리가 나선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간 돌쇠의 눈에 들어온 것은 최참봉의 신복이 머슴 서넛을 데리고 관아에서 벌목을 금지한 소나무를 몰래 베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커다란 수레 2대에 이미 통나무가 가득 쌓여 있었지요. 최참봉은 마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유지였습니다. 고리대금으로 마을 사람 절반에 빈 문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밉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아무도 최참봉에게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어요. 돌쇠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최찬봉의 신복이 멀어지는 돌쇠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훗날 재앙의 씨앗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의심스런 장면을 뒤로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온 곳엔 웬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오다 가다 몇 번 마주쳤지만 워낙 성정이 과묵하여 눈인사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노인의 낯빛이 파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점심을 굶은 듯하여 자신이 가져온 밥의 절반을 뚝 떼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시면서 하시오. 산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게 그 밥 반덩이는 세상에서 잊힌 사람에게 건네는 온기 그 자체였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받아들었고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 함께 밥을 먹으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황달복, 자신을 그냥 황씨라고 부르라 했지요. 황씨 노인은 70대의 기인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이 산속을 떠돌며 약초를 캐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백발인데 눈빛만큼은 매처럼 날카로웠지요. 자네 밥도 모자랄 터인데 나눠주어 고맙소. 헌데 저 밑에 사람들은 불법 벌목을 하는 것이 아니오? 돌쇠는 누가 들었을까 주위를 살피며 황씨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저 집은 이 고을에서 힘 꽤나 쓰는 집이오. 황씨 아재는 그냥 모른 척 하시오. 내가 시기를 봐서 관아에 고할 것입니다. 허나 이 둘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바로 최찬봉의 신복이었고 이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는 곧장 최찬봉에게로 갔습니다. 돌쇠와 어떤 노인이 벌목 현장을 목격한 것 같다고 고하게 됩니다. 또한 돌쇠가 관아에 고할 것이라 말한 것까지도 말이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을 발칵 뒤집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찬봉의 빚쟁이였던 오서방이라는 사내가 산자락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머리에 둔기를 맞은 흔적이 역력했고 근처에는 핏자국이 낭자했지요. 피냄새가 진동했고 까마귀 몇 마리가 근처를 빙빙 돌았습니다. 포졸들이 조사를 시작했고 생전에 최찬봉의 빚을 못 갚아 다투었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최찬봉은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조용히 자신의 신복을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나리? 최찬봉은 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돌쇠를 살인죄로 엮어서 입을 막아야겠다. 이러다 내가 원님에게 조사라도 받게 되는 날엔 내 입으로 진범이 누군지 밝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최찬봉의 신복은 알아들었다는 눈빛을 보냈고 그 길로 포졸에게 가서 돌쇠를 모함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 오서방이 발견된 곳 근처에서 돌쇠를 보았습니다. 돌쇠는 이 동네 나무꾼이 아니냐? 원래 돌쇠가 그 시간에 나무를 하러 가느냐? 신복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돌쇠가 매일같이 산에 오르긴 해도 그 시간에 오르진 않습니다요. 포졸들이 돌쇠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산을 오르기 위해 도끼날을 세우는 중이던 돌쇠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포졸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박돌쇠, 오서방 살인 혐의로 잡아들인다. 돌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살인 혐의라면 내가 사람을 죽였단 말이오? 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소이다. 포졸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살인 현장 근처에서 널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 발뺌하고 싶거든 원님 앞에 가서 하거라. 돌쇠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 홀로 있었는데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어딘가 이상했지요. 아무래도 그 망설임이 포졸들의 눈에는 죄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었고 돌쇠는 포박되었습니다.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고 복동이는 돌쇠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돌쇠는 복동이를 향해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가만히 있어라. 아비는 잘못이 없으니 오해가 풀리면 금방 풀려날 것이다. 돌쇠는 아들을 향해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요.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복동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람들은 끌려가는 돌쇠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돌쇠가 오서방을 그리한 걸까? 좀 무지하긴 해도 사람을 죽일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아니, 원래 성격이 무뚝뚝하고 속을 모르잖아. 무슨 짓을 했을지 누가 알아. 관아 오근 썩은 집과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쇠창살에 손을 대면 녹슨 쇠 냄새가 손바닥에 배었지요. 돌쇠는 그 차갑고 어두운 공간 한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훈장 김훈장이었지요. 60줄에 접어든 김훈장이 지팡이를 짚고 관아옥 앞에 나타났습니다. 창살 너머로 돌쇠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자네를 도와줄 것이네. 내가 원님께 자네 사람됨을 증언하마. 돌쇠는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그를 모른다고 비웃어온 훈장이 이 순간 손을 내밀다니. 돌쇠가 그 한마디가 어찌나 고마웠겠습니까? 훈장 어르신, 고맙습니다. 돌쇠가 생전 처음 해보는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맙다는 말을 할 일이 드문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취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일어난 흉한 사건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 중엔 돌쇠에게 누명을 씌운 최참봉도 있었습니다. 돌쇠는 전날 김훈장이 도와주겠다는 말만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 돌쇠를 내려다보았고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원님은 지엄한 표정으로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박돌쇠,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날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돌쇠는 원님의 물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북쪽 큰 산 깊은 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사목 베러 갔다가 해가 질 때까지 있었지요. 북쪽 능선 세 번째 골짜기 안 바위 밑동 옆에 고사목 여러 그루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원님은 돌쇠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날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증언했다. 너와 오서방이 원한 관계였다는 것을 김훈장을 통해 증명되었다. 어서 자백하거라. 돌쇠는 원님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이 흘러나와 놀랐습니다. 분명 자신의 무죄를 밝혀주겠다며 굳게 약속했는데 거짓 자백을 늘어놓은 것이었지요. 돌쇠는 일단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원님, 저는 오서방과 아무 원한이 없습니다. 그날 저는 북쪽 큰 산에 있었소이다.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원님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돌쇠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황달복이라는 인물입니다. 돌쇠의 대답을 들은 최참봉은 계속 짓고 있었던 미소가 사라지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신복에게 눈짓을 보내니 곧바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원님은 계속해서 취조를 이어갔습니다. 그 황달복이라는 자에 사는 곳을 아느냐? 돌쇠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이 그 노인은 떠돌이 약초꾼이라 어디에 사는지까진 알지 못합니다. 원님이 돌쇠의 대답을 믿기라도 할까봐 최참봉이 원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원님, 돌쇠의 말을 믿을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일을 증인이라 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김훈장을 불러 증언을 하게 하심이 어떠신지요? 시청자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김훈장은 최참봉이 매수한 증인이었습니다. 최참봉은 한시라도 빨리 돌쇠에게 누명을 씌워 없애고 싶은 마음뿐이었겠죠. 원님은 김훈장을 불러냈고
김훈장은 돌쇠에게 불리한 증언만을 하게 됩니다. 원님, 소인이 아는 바로 박돌쇠는 평소 오서방을 빚 문제로 몹시 괴롭혀왔사옵니다. 오서방이 최참봉한테 진 빚을 못 갚아 쩔쩔매자 최참봉 앞잡이 노릇을 했던 돌쇠가 중간에서 나서서 행패를 부리며 빚 독촉을 했다 하옵니다. 이를 이유로 오서방에게 찾아가 해코지하려는 것도 여러 번 보았습죠. 이놈이 워낙 성정이 과격한 놈이라 마을 사람들도 다들 무서워했사옵니다. 김훈장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돌쇠가 그런 사람이었어. 훈장 어른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뭘 더 봐. 돌쇠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최참봉과 김훈장의 말에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이를 더 이상은 증인으로 밀어붙일 수 없었지요. 원님이 지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훈장의 증언이 있었지만 사건 당일 돌쇠와 함께 일했다던 황달복이라는 인물도 조사를 해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서방은 당장 황달복의 소재를 파악해보라. 그리고 3일 뒤 돌쇠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 정할 것이다. 원님의 명을 받은 이서방은 곧장 황달복의 소재 파악을 위해 관할을 떠났고 원님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포졸들은 돌쇠를 옥에 가두고 마당을 정리하라. 원님의 명에 포졸들은 일제히 움직였고 관아마당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날 밤 옥 안에서 돌쇠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등을 기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지요. 바깥에서는 가을 귀뚜라미가 울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옥 창살 사이로 스며들면 이마에 닿는 공기가 차디찼습니다. 돌쇠는 이 억울함을 토로할 길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를 안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소장이라도 올릴 수 있었을 것인데 평생 글이 없어서 당해온 것들이 그날 밤 한꺼번에 몰려왔지요. 그때 돌쇠의 아들 복동이 면회를 왔습니다. 복동아, 어찌 이곳에 왔느냐?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어서 가거라. 복동은 눈물을 흘리며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구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돌쇠는 아들의 눈물에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비는 괜찮다. 죄가 없으니 원님이 아비의 무죄를 꼭 밝혀주실 것이다.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돌쇠는 아마 보지 못했겠지요. 뒤돌아선 복동의 표정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듯 자신만만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복동이의 자신감은 어디서 왔다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알려면 형이 집행되는 오늘 낮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재판이 한창이던 오늘 오전, 복동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관아에 들어가지 못했고 문 앞을 서성이던 복동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디론가 가는 최참봉의 신복을 보게 됩니다. 이를 수상쩍게 여긴 복동은 그 신복의 뒤를 밟았습니다. 신복이 도착한 곳은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소. 허름한 집 안에서 한 노인이 나왔고 신복은 그 노인을 보자마자 바닥에 패대기 치며 말했습니다. 박돌쇠 알지? 당신과 며칠 전까지 당신과 함께 산에 있었다던데 맞아? 바닥에 쓰러져 있던 노인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박돌쇠, 그 나무꾼을 말하는 것이오? 알고 있소만 무슨 일 때문에 다짜고짜 사람을 패대기 치는 것이오? 신복은 비열하게 웃으며 뒤춤에서 엽전꾸러미를 황씨노인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박돌쇠를 아느냐 묻거든. 그때 딱 한마디만 하거라. 그런 사람 모릅니다. 황씨노인은 신복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대체 내가 왜 그런 거짓을 말해야 한단 말이오? 신복은 황씨노인은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돌쇠는 지금 살인 혐의로 옥에 갇혀 있다. 황씨노인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살인?
내가 그를 오래 알진 않았소만 그럴 위인이 아니오. 신복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이 기억나질 않나 보군. 소나무 벌목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돌쇠는 관아에 고할 것이라 말하는 것을 들었다. 황신호이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자신도 돌쇠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황신호인에게 신복은 겁박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요. 알겠소. 돈도 목숨도 챙기고 싶다며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신복의 으름장에 황신호이는 겁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그렇게 신복은 돌아갔고 황신호이는 넋이 나간 채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황신호인의 담 너머에서 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있던 한 아이가 있었지요. 바로 돌쇠의 아들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은 대화를 모두 들었고 아비의 무죄를 증명해줄 유일한 증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동이 노인의 집으로 들어가 황씨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황신호이는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겁을 먹고 있던 탓에 복동에게 쏘아 붙였지요. 너는 또 누구냐? 복동은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돌쇠의 아들 박복동입니다. 저는 제 아비의 누명을 벗겨줄 증인을 찾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황신호이는 복동의 말을 듣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구나. 방금 전 대화를 모두 들었느냐? 나는 네 아비의 무죄를 증언해 줄 수가 없다. 미안하구나. 복동은 황신호인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방금 다녀간 사람이 최참봉 어른의 신복이지요. 대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시지 않으면 제 아비는 꼼짝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황신호이는 신복의 협박도 두려웠지만 복동도 안쓰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그 상대가 돌쇠라는 것도 황신호인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것을 놓칠 복동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게 할아버지가 진실을 말하더라도 살 방법이 있다면 어떠십니까? 황신호이는 복동을 바라보았는데 복동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제 아비가 관아로 붙잡혀 가고 나서 저는 어떻게든 아비의 무죄를 증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를 모르는 제 아비는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러 아비를 따라 산으로 가본 적이 있기에 그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그곳의 그루터기마다 이상한 무늬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무늬는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황신호이는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맞다. 나도 무엇인지 알아. 복동은 그 말에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3일 뒤 아버님의 마지막 재판이 열립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사실대로 증언해 주세요. 저는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도끼를 가지고 관아로 가겠습니다. 황신호이는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지요. 신복의 협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표정을 알아보지 못할 복동이 아니었지요. 두려우신 거지요? 하지만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먼 훗날 뒤돌아보았을 때 결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길이라고 말이지요. 황신호이는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말에 황신호이는 방금 전 상황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복동을 도와 자신에게 온기를 베풀어준 돌쇠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 아비가 참으로 큰 사람이었구나. 정작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내 안의 부끄러움인 것을 내 이제야 알았다. 허나 신문전까지 신복이 나를 감시할 것인데 어찌 관아까지 간단 말이냐. 복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선 그냥 신문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시면 됩니다. 10살짜리 아이지만 황신호이는 어쩐지 믿음이 갔습니다. 황신호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신문날이 왔습니다. 원님은 이서방을 불러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찾아오라던 황신호이는 찾질 못했느냐? 이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워낙 거주지를 옮겨 다녔던 터라 3일 안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원님은 화가 나 이서방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박돌세의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어찌한단 말이냐? 그때 갑자기 관아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관아밖이 왜 이리 시끄러워? 원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포졸 한 명이 들어와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원님, 지금 밖에서 한 아이가 이 재판에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도끼 하나를 가지고 와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원님은 도끼라는 말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박돌쇠는 나무를 하는 자이기에 들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했지요. 도끼, 일단 들여보내봐라. 포졸은 좀 놀라는 듯 했지만 알겠다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복동이었지요. 복동의 얼굴을 본 돌쇠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아마당으로 들어온 복동은 원님에게 인사했습니다. 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돌쇠의 아들 박복동이라 합니다. 저에게 제 아비의 무죄를 증명해줄 물건이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도끼입니다. 원님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도끼가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복동은 원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비가 나무하는 걸 보며 자랐습니다. 아비가 나무를 하고 나면 꼭 그 나무 밑동에 앉아 놀곤 했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아비가 나무를 베어간 자리만 다른 표식이 남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원님은 표식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물었습니다. 표식, 어떤 표식을 말하는 것이냐? 이 날을 보시면 중간에 홈이 파여 있는 게 보이시지요? 보통 나무꾼들은 도끼 손잡이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지요. 제 아비는 돈이 없어 글을 배우지 못했기에 도끼날을 직접 세우면서 이런 표식을 남깁니다. 그 덕에 이 도끼로 나무를 베어가며 나무 밑동에 이 문양이 꼭 남지요. 원님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돌쇠를 한번 쳐다보았고 다시 복동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찌 네 아비가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된단 말이냐? 복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비가 사건 당일 나무를 했다는 곳으로 가면 이 표식이 분명 남아있을 것입니다. 원님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표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건 당일 나무를 한 것인지 내가 어찌 안단 말이냐? 나무는 살아 숨쉬는 식물이지요. 나무를 베고 나면 나무 밑동에 끈적한 수액이 흐릅니다. 아마 아비가 있었던 그 북쪽산으로 가보시면 아직 마르지 않은 수액이 끈적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최참봉은 자신의 소나무 불법 벌목 현장이 들통날까 두려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님, 저 아이의 말을 듣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제 아비를 구하기 위해 헛소리를 하는 것일 겁니다. 저 도끼가 돌쇠의 것이라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또한 그루터기의 표식이 살인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지요. 원님은 최참봉 말을 듣고 잠시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허나 복동은 주눅들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원님, 저희 집에 가보시면 같은 문양의 도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도끼는 제 아비의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원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일리가 있다. 내 그 산을 조사해 볼 것이다. 하지만 최참봉의 살인 혐의를 벗기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지는 알 수 없다. 넌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거라. 최참봉은 어떻게든 북쪽 산을 조사하겠다는 원님을 말려야 했습니다. 원님, 그 산을 조사해 보기 전에 박돌쇠가 말한 황신호인부터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신호인은 최참봉의 신복이 지키고 있었기에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복동과 황신호인이 만났다는 걸
모른 채 말이지요. 복동은 원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원님, 원님께선 정직한 분이십니까? 원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무슨 말이냐? 복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비는 그를 모른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며 평생을 이 고을에서 무시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쁜 상인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여러 번이었지요. 허나 제 아비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요. 원님은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복동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아비는 손해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을 정직하게 나무하며 저를 키웠습니다. 원님께선 이 고을의 백성들을 위해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항상 공정하고 정직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지. 그래서 증인이 있다는 네 아비의 말에 재판도 이리 미룬 것이 아니더냐. 복동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원님은 저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황씨 할아버지 댁입니다. 원님은 복동의 입에서 의외의 이름이 나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비와 함께 나무했다던 그 노인의 집 말이냐? 이곳에서 놀란 건 원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찬봉도 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위기를 느낀 최찬봉이 옆에 있던 하인을 불러 무언가를 말하려는 그 찰나 복동은 최찬봉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최찬봉나리, 지금 하인에게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원님은 최찬봉을 보았고 최찬봉과 하인은 무언가 들킨 사람 마냥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황씨 할아버지 댁으로 가보라는 지령을 내리고 있었습니까? 최찬봉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그게 무슨 말이냐? 나를 모함하려는 것이야? 나리, 전 알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 왜 살인 누명을 씌우려 했는지를요. 원님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더냐? 복동은 원님에게 간절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원님, 아버지가 사건 당일 나무했다는 곳을 가보시면 도끼 표식뿐만 아니라 소나무 벌목금지 구역의 소나무가 다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제 아비는 최찬봉나리의 하인들의 불법 벌목 현장을 보았고 황씨 할아버지에게 그것을 관하에 고하겠다 말하여 일이 된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어찌 알았어? 황씨 할아버지에게 들었지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는 최찬봉나리의 신복의 감시 때문에 집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장 저와 함께 할아버지 댁으로 직접 가셔서 증언을 들어보시길 간청합니다. 최찬봉은 당황하여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저 꼬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야? 네가 뭘 한다고 짓거리느냐? 원님은 최찬봉의 반응에 복동의 말에 더 확신이 생겼고 이서방에게 명했습니다. 이서방과 포졸셋은 지금 당장 북쪽 산에 나무 밑동을 확인하고 벌목금지 구역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고 오라. 나는 저 아이와 황씨의 집으로 갈 것이다. 원님은 최찬봉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찬봉의 새로운 혐의가 제기되었으니 포졸들은 최찬봉을 포박하여 일단 옥에 가둬두라. 그리고 그 누구도 면회하게 해선 안 된다. 그리고 돌쇠 또한 혐의가 풀릴 때까지 다시 옥에 가더라. 원님의 말에 포졸들은 일제히 움직여 최찬봉을 포박하여 끌고 갔고 돌쇠 역시 다시 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원님과 복동은 황씨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굽이굽이 험한 산길을 지나 조그마한 오두막이 나왔습니다. 오두막 마당에 앉아있던 신복은 군관들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군관들이 황씨 노인의 집을 포위한 뒤였습니다. 원님은 최찬봉의 신복을 포박하라 명하였고 군관들은 일제히 그를 포박해 마당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복동은 이제야 안심한 듯 황씨 노인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잠시 나와보셔요.
저 복동입니다. 황씨 노인은 낡은 오두막 문을 열고 나왔고 그 표정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님은 황씨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황달복이요? 나는 이 고을의 원님이고 박돌쇠의 재판에 증인을 만나러 왔소. 복동은 할아버지를 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고 황씨 노인은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생각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맞습니다, 원님. 사건 당일 전 돌쇠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저에게 와서 다 얘기했습니다. 돌쇠가 누명을 쓴 이유는 소나무 벌목 현장을 관아에 고하겠다 했기 때문이라고요. 저에게도 입조심하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원님은 복동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깨닫고 최찬봉의 신복을 포박하여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황씨 노인과 복동 역시 그 뒤를 따랐지요. 그동안 포졸셋을 데리고 북쪽산으로 올라간 이서방은 돌쇠가 말한 북쪽 능선 세 번째 골짜기 안 고사목들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향했지요. 나무 둥치마다 고사목 절단면마다 또렷하게 새겨진 자국을 나무심 맥처럼 교차하는 세 줄 선. 이서방은 그루터기의 단면을 만져보았습니다. 나무를 베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나무에 수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서방이 능선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자 표식은 같지만 세월이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반나절이 지나 이서방이 관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에 그루터기 하나를 들고서 말이지요. 잘린 단면에 아주 독특한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서방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원님, 북쪽 큰 산 깊은 곳 곳곳에 같은 자국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구역별로 같은 패턴이 순서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로 추정되는 고사목의 자국은 아직 수액이 마르지 않아 그날 찍힌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박돌쇠가 그날 그 산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나무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원님은 옥이 갇혀있는 최찬봉과 돌쇠를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이서방은 계속해서 자신이 본 것들을 원님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실제로 나라에서 정한 소나무 벌목 금지구역이 있었지만 소나무는 누군가 베어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단면엔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았고요. 원님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지요. 원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돌쇠는 무죄다. 그 무죄라는 말이 마당을 가로질러 울렸습니다. 복동이가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돌쇠는 포박이 풀렸습니다. 손목에 핏자국이 남은 채로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텅 빈 파란 하늘, 바람이 불어왔고 솔향기가 실려왔습니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지요. 복동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돌쇠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최찬봉 차례였습니다. 소나무를 불법으로 벌목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최찬봉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또한 돌쇠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었으니 그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 할 것이야. 또한 최찬봉의 신복을 본 포졸이 돌쇠를 보았다.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라고 원님에게 보고하면서 조용한 마을의 섬뜩한 해프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찬봉은 포졸들에게 두 팔이 잡혀 끌려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그러나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누구 하나 그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많던 빈 문서들, 그 많던 돈과 위세가 한순간에 쓸모 없어지는 장면이었지요. 그리고 관아 마당 한쪽에는 김훈장이 서 있었습니다. 거짓 증언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글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며 돌쇠를 무시해왔지만 결국 돈 때문에 진실을 저버렸고 결국 글 한자 모르는 나무꾼의 정직함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돌쇠는 마당을 나서며 복동이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칠고 큰 손이 아들의 어깨에 얹히는 그 무게만으로 모든 것이 전해졌으니까요. 그 뒤로 박돌쇠는 여전히 산을 올랐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지게를 지고 저물녘에 내려왔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와 눈을 마주치며 먼저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작거리 상인들도 더 이상 돌쇠의 나무 값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7년 뒤 복동이가 17살이 되던 해 과거 초시에 합격했습니다. 복동이가 주워온 낡은 서책으로 글을 배우고 공부하여 읽어낸 성과였지요. 복동이는 아버지 앞에 합격방을 들고 와 소리내어 읽어드렸지요. 돌쇠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오래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저도 세상을 살다 보니 정직함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힘이 있는 것은 진실이더라고요.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뒤에 결국 자리를 지키는 것은 뿌리 깊은 나무이듯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결국 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나 자신의 눈은 피할 수 없기에 매 순간 내 자신에게 당당한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강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달빛야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이야기 되었기를 재미있으셨나요?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좋아요와 들었다면 구독은 구독과 더 좋아요 좋은 이야기를 눌러주세요.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